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2년 8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올겨울은 좀 무사히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다들 지친 한 해였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까지는 더해지지 않았으면 했는데요.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올겨울에 가금 농가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내년 1월까지 철새 유입은 계속될 겁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방역 수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용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과 무료인 콩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또 오늘 아침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치킨 교환권, 케이크 교환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힌트가 되겠네요. 새농퀴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다른 조개와 달리 피가 붉은색을 띠는 이 조개. 요즘 제일 맛있는 때죠. 전남 서부의 대표 수산물이 홍어라면 전남 동부의 대표 수산물은 이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성의 벌교의 이것이 유명하지만 고흥군과 여수시 율촌면의 이것도 생산량과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나고 가장 맛있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이것을 꼭 올립니다. 자, 이 정도면 힌트를 드릴 만큼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흐르는 이 노래를 잘 들어주세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이 노래에 반복되는 가사가 이것과 아주 발음이 비슷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나눌 얘기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발생 소식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네, AI가 올겨울 처음으로 발생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발생 농장이 전국에 7곳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남 나주의 유경오리 농장 그리고 경기 여주의 메추리 농장까지 두 곳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인 8일에는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었죠. 또 AI 감염 의심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전남 나주의 오리 농장에서 출하한 오리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도축장 검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요. 현재 정밀 검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이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이 되면 나주에서는 두 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확진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 농가들은 더욱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먼저 지난달 27일에는 전북 정읍의 유경오리 농장, 또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이달 들어서는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 전남 영암의 유경오리 농장, 또 경기 여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연속으로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이번에 충북 음성과 전남 나주, 경기 여주가 또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지역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철새 도래지가 많은 서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다가 내륙으로 퍼지는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 올해는 그 공식마저 깨졌습니다. 이미 AI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금 농장뿐 아니라 야생 조류에서도 여전히 고병원성 AI가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전남 순천, 충남 서천, 경기 이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산농가까지 AI가 이렇게 번진 건 이렇게 철새나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항원이 검출된 지역과 주변의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 제한이나 축산 차량 진입 금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합니다. 물론 무조건 철새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고요. 농장 간 수평 전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아주 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농가들이 조심할 사항들 이런 상황에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좀 짚어주세요. 네, 방역수칙 이행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AI 발생 농장을 역학조사한 결과 다수 농장에서 기본적인 차단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화 갈아 신기, 또 농장 주변의 생석회 도포,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 출입자 소독, 그리고 방역복 착용 같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농장 점검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면 정부는 사육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 또 살처분 보상금 삭감 같은 아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요.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 방역 수칙만은 정말 철저히 지킨다는 마음으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보죠. 과수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란 게 나타나서 봄과 여름에 좀 힘들어했는데 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먼저 이번에는 그 가축이 아닌 과수에 관련된 병 소식입니다. 네. 바로 사과와 배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과수 화상병인데요. 과수의 잎이나 가지, 열매가 시들고 갈색으로 변해서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화상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모두 뽑아 매몰해야 한다고 해서 과수계에 구제역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과일이 달리는 나무인데 이걸 뽑아서 메모를 해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이게 원인도 잘 몰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과수화상병 원인을 알 수 있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는 곳이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곳인데요. 예.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발생 지역이었던 충북 충주와 제천, 또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에서는요. 작년에 발생과원 주변에 남아있던 병원균이 겨울을 난 다음에 개화기의 꽃을 통해서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균이 많은 상태에서 작년 겨울이 워낙에 따뜻했고 또 봄에는 냉해가 올 정도로 추웠죠. 월동했던 병원균이 나무에 침입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많이 대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균이 겨울을 나는군요. 게다가 겨울이 춥지 않았던 것이 또 기후 조건까지 좀 균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처음 발생한 지역에서는 균이 어디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은 경기 광주와 양주, 또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전북 익산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이 지역에서는 그 기존의 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병원균이 전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간의 수평 전파가 된 건데요. 네. 보통 과수는 그 농사 기술이 아주 뛰어난 선도 농가 분들이 겨울에 전정과 전지 기술, 즉 가지치기 기술에 대해서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가서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때는 과수화상병에 걸린 줄 모르고 계셨던 선도 농가가 본인의 전정 가위를 가져가서 다른 과원에서 작업을 하면서 알려주시다가 안타깝게도 병원균이 전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지역 과원에서 이미 감염된 묘목에 의해서 병원균이 확산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든지 소독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거나 다른 물건에 될 때는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손을 대야겠네요. 과수농가들은 그럼 과수화상병을 좀 막고 피해갈 수 있게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네, 만약에 과수에서 발생 흔적이 보인다. 잎이나 가지나 열매가 불에 데인 것처럼 말라가고 갈색으로 변한다면 궤양 부분을 즉시 제거를 하시고 방제 약재를 적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 묘목 생산이나 이동을 제한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걸 막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면 발생 지역에서의 묘목 구입을 자제하고 발생지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는 건 가급적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신 다음에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물품들, 장화나 신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소독을 하시고 전정가위나 작업도구는 완전히 소독한 새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발생 시에 역학 조사를 하려면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식점에 출입 기록부를 작성하고 또 QR코드 체크를 하는 것처럼 네. 농가에서는 농작업 사항에 대해서 보다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각지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토종 배추 입맛 음식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이제 경상도로 가볼까 합니다. 실은 저도 이제 경상도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경상도나 아니면 주변에 또 전라도 분들도 꽤 많으셔가지고 보면 확실히 이 이북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이게 경기도나 서울권보다 많이 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김치에 들어있는 배추 하나 꺼내 먹으려면 이렇게 훑어서 먹었어야 되는 그 기억이 네. 나요. 그 정도로 이제 경상도 김치는 이 마늘과 고춧가루를 이제 팍팍 넣죠. 예. 그래서 좀 맵고 얼얼하고요. 소금과 젓갈을 많이 넣어서 이제 간을 조금 짜게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아무래도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먹으려면 소금량이라든지 고춧가루도 어떻게 보면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팍팍 넣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오래 먹었어야 되고 근데 또 시거나 신김치 먹었던 기억도 참 많이 나는데 정말 지금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이제 신김치로 해먹는 그 음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왜 신김치에다가 우리 특히 부산 사람들은 멸치로 해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시래기국 이래도 멸치 넣어서 팍팍팍 끓이고. 근데 저도 늘 잊지 않고 생각나는 게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건 신김치에다가 그 멸치 육수 내서 해먹는 김치국. 맛있겠다. 그다음에 예. 김치찌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김치를 멸치만 넣고요. 참기름에 덜덜덜 볶아가지고 먹는 약간 그 볶음김치 같은 건데 그렇네요. 자박하게 먹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김치가 그렇게 떠오를 정도로 경상도 김치는 이게 좀 짜고
맵게 하고 음. 그다음에 신김치를 해 먹는 음식 문화가 많습니다. 딱 봐도 약간 붉은기가 많이 도는 네. 그걸 활용한 음식들은 뭐가 있었나요? 그런 김치는 뭐 김치도 많았지만은 우리가 또 주제가 배추잖아요. 배추를 예. 그래서 이 배추를 가지고 해 먹던 거 보면 배추쌈이 워낙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나 우리 경상도 밥상을 딱 떠올리면요. 이 배추 속대부터 해서 하얀 배추부터 끝에 있는 왜 배추 줄기 보면 이파리가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런 게 올라왔던 기억이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멸치젓이라든지 멸치젓으로 쌈장 해 먹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같이 곁들여서 싸 먹고 거의 쌈으로 많이 먹어요. 배추쌈을 많이 먹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거 배추전은 이제는 뭐 전국 단위로 드시긴 하는데 그렇죠. 배추전도 또 경상도 유명합니다. 아까 그 배추 쌈 기억이 상에 꼭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소한 맛이 좀 더 특별하게 나는 쌈 먹을 때 좋은 배추도 있나요? 네, 저는 이 청반 배추의 매력이 바로 이렇게 생으로 좀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먹을 때 참 좋았었거든요. 청방 배추요? 네, 예. 청반 배추는 이제 중국에서 전래된 호배추인데요. 1950년대 말에 결구형 교배 품종을 만드는 데 원종으로 사용된 배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차는 결구형으로 구억배추보다 통이 좀 작고요. 겉잎이 좀 연하다 보니까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 거죠. 예. 청반 배추는요. 특이한 게 늦여름에 파종을 해서요. 김장철이 되기 전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김장용 배추와는 종자가 완전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이 꽉 차지 않고요. 속은 노랗고 겉잎은 푸르스름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 하면 무조건 김장 이렇게 연결시키지만 실은 청반 배추처럼 생으로 먹거나 네. 아니면 약간 쪄 먹거나 이런 종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토종 김치라고 부르는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선안김치라고 하는데요. 이 토종김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안김치는요. 서남사 주지 지어스님의 비법으로 전수되고 있는데요. 이 토종배추에다가 소금 간이랑 고춧가루만 친 것으로 속이 들지 않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버더덕하게 벌어진 채 내내 햇빛을 쬐면서 자란 토종배추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김치가 익어서 해를 넘겨도 이 배추의 왜 푸르스름한 빛 있죠. 예. 그런 빛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옛날 가난한 시절에 김치처럼 젓갈도 넣지 않아서 맛이 파삭파삭하고요. 고소하고 무엇보다 그 배추 향이 그대로 맛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이 김치의 특징입니다. 아, 옛날에는 젓갈도 넣질 못했을 때가 그렇죠.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경상북도 영양에서 내려오는 장계양 할머니가 썼던 그것도 1500년도 말이죠. 그때 쓴 글을 보면요. 거기도 보면 고춧가루가 없었을 때는 제피가루 있죠. 그걸 넣어서도 방부제, 그러니까 고춧가루나 제피나 다 방부제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소금도 없고 오래 하니까 그런 데 먹으려면. 절여서 먹었던 것이 우리의 김치의 원형이다. 예. 그러니까 선안김치도 그렇게 김치의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 맛을 또 맛볼 수 있게 계속 유지를 해야 하시는 거군요. 예. 네. 자, 자색 배추 얘기가 나왔는데 자색 고구마도 아니고 네. 이거 그 샐러드에 나오는 그 색깔 건가요? 그 양배추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하얗고 초록 배추만 보다가 이 자색깔이 난 배추를 보니까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뭐랄까 눈이 이게 확 떠지는 느낌이랄까. 네. 그랬는데 이게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요. 한국 농학 박사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이제 기능성 배추인 거죠. 네. 그래서 해남에서 재배하는 안종옥 농부님의 자색 빨간 배추는요. 배추 속이 단단해가지고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고 이 단단한 배추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과 보라색을 띠는 채소나 과일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안토시아닌 그렇죠. 성분이 풍부하잖아요. 이 자색 빨간 배추도 마찬가지로 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가지고 인공적인 색소 없이도 음식의 색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자색 배추로 물김치 담으면 정말 그렇겠네요. 색깔이 붉은빛으로 아주 예쁘더라고요. 눈으로도 좋고 이제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으로 맛있게 많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 아삭 샐러드처럼 드실 수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갓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갓김치의 특징은 익어도 아삭아삭하잖아요. 예.
약간 그 매운맛이 살짝 중화되면서 그러면서도 그 특유의 갓향이 한 번 맛보면은 정말 이 약간 중독되는 맛이 있어요. 그 단계마다 또 매력이 있는 달라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맛이 나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간 이야기를 꼭 배추 이야기 후에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갓은 배추와 같은 십자가 배추 속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유한 향과 매운맛이 있는 줄기의 잎이 김치. 근데 또 나물로도 쓰이고요. 이 노란색의 구슬 모양의 종자를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 그 겨자를 만드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작물을 얘기할 때 앞에 지명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네. 통영 갓김치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들으셨을 때 통영갓 하면 인지가 되시는 네, 거죠. 네. 저는 실은 돌산갓 뭐 이런 걸 맞다. 하다가 돌산 갓김치도 있네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통영갓이 그렇게 유명하고 맛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토종갓에는 어떤 특징이 숨어 있나요? 네, 이 우리가 조선갓이라 부르는 홍갓이 있어요. 이 음식하는 분들은 식재료를 볼 일이 많은데 사실은 갓은 또 절여놓으면 색깔을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많이 익어버리면. 근데 이 홍갓은요. 우리가 많이 먹어왔던 그 청갓이랑 확연히 다른 게 붉은빛이 많이 나요. 그래서 홍갓이군요. 네. 예. 그래서 잎이 좀 잘고요. 좀 거칠어요. 근데 줄기가 얇고 짧고 이 물김치를 담으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 배추김치처럼 자색 배추처럼. 보라색 물이 강하게 배어 나옵니다. 야, 보라색 음식 네. 또 매력이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왜 우리 통영갓도 이야기했지만 갓은 또 여수란 말들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수는 일본에서 종자를 수입해서 좀 퍼뜨린 거고요. 진짜 맵고 톡 쏘는 조선갓은 순천이 원래 메카래요 또. 순천.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이제 전 남쪽 지방이 많이 나죠. 조선갓은 돌산갓보다는 톡 쏘는 맛이 강하고요. 갓향이 정말 진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약간 왜 좀 막 갈면 와사비처럼 되겠다고 장난도 쳤는데요. 네. 정말 그 갓향이 진하고 씹히는 맛이 좋다는 게 홍갓의 특징입니다. 갓김치 하나 양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맞아. 올라오면 진짜 입맛이 확 돌죠. 그죠. 갓으로 만드는 다양한 김치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저도 이제 갓김치는 만드는 법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김치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막 속을 많이 넣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금에 절여서 이 갓이랑 실파를, 멸치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설탕, 통깨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양념으로 버무려 익히는데요. 진도 갔을 때 제가 굉장히 특이한 갓김치를 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갓이 제일 맛있을 때 됐을 때 큰 독에다가 그냥 갓이랑 소금만 절여서 뒀다가 이걸 한 가을쯤이든 아니면 조금 더 진하게 묵혀두면 봄까지 두더라고요. 그러면 그 갓이 약간 왜 짠지처럼 네. 짠지처럼 되는데 그게 이 지금 말씀드렸던 김치처럼 고춧가루 이런 거 안 넣어도요. 그 갓이 워낙 맵고 특유한 향이 있고 아삭아삭하잖아요. 소금만 있어도 그대로 먹어요? 네, 그냥 송송송 물에다 한번 꼭 짜가지고 헹궈서 송송 썰어 먹으니까 말하자면 우리 왜 단무지도 사실은 생각하면은 무를 절여서 먹는 거잖아요. 네. 특별한 거 안 넣고 갓을 절여 먹었더니 또 특유의 맛이 있더라고요. 네. 더 거기다가 이제 돼지기름이라든지 약간의 식용유 둘러서 볶아 먹어도 이 갓김치 절인 갓의 맛의 그 특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아삭한 맛이랑 특유의 향. 그게 그렇게 볶음 음식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것도 밥 반찬이겠네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이제 갓김치 중에서 특별했던 거는 사찰에서 담는 갓김치였거든요. 그거는 감 있죠. 곶감. 네, 예. 단 그 곶감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양념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갓의 매운맛이랑 단맛이 곶감이 나겠어요. 가지고 예. 곶감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이 익으면은 이게 손으로도 다 풀어지잖아요. 곶감은. 예. 그걸 가지고 간을 보니까 갓의 매운맛이랑 그 감이 가지고 있는 약간 떫은 맛인 것 같지만 단맛이 많은 게 굉장히 잘 어울렸었어요. 야, 이것도 특별한 조합이네요. 네. 야. 그래서 사찰에서 담는 김치법은요. 뭐 다음 시간 또 설명하겠지만 최대한 천연 식재료를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설탕 대신 넣었다 보니까 감칠맛, 과일이 주는 또 감칠맛과 깊은 맛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사찰 음식에서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법 중에 김치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간물김치. 이것도 아주 특별했어요. 이게 소금에 절인 붉은 갓이랑 실파를 한 가닥 추려 반으로 접어가지고요.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한 가닥. 이게 갓이 좀 길잖아요. 네. 그게 소금에 절여서 실파랑 이렇게 한번 딱 반으로 접어서 한번 싹 돌려가지고 항아리에다 담고 중간중간에 이제 무랑
배랑 생강이랑 마늘을 넣고 묽은 찹쌀물을 부어가지고 새우젓을 뿌려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간물김치가 그 국물 맛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갓이라는 게 우리가 참 배추에 조금 밀려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김치면 물김치, 동치미면 동치미, 그냥 절여서 먹거나 그냥 아니면 정말 김치처럼 해 먹거나 갓 자체가 주는 특별한 향과 맛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김치처럼 먹기도 아까워서 잘 몰랐는데 진짜 실파랑 감아서 물김치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맛있어요. 국물이 예. 정말 맵고 그 알싸한 향이 일품입니다. 혹시나 요새 진짜 뭐 답답해서 입맛 없다는 분들은 갓김치 하나로 진짜 입맛 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추울 지금도 때 잘 떠오르네요. 드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 대표님 이렇게 여러 배추 얘기 또 입맛 음식 얘기 사찰 음식까지 다 보고 다니시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입맛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갓을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네. 것 중에 그게 바로 겨자채예요. 겨자채. 우리가 사 먹는 그 겨자 가루가 아니라 정말 이 갓슬의 씨앗을 정말 이렇게 빻아서 만들어 보면요. 향이 정말 요거 많이 나요. 재미있겠네요. 정말 좋아요. 한번 해볼 필요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겨자채를 해 먹을 때 그래서 이제 썬 오이랑 당근, 양배추, 근데 저는 이제 또 편육, 게맛살. 게맛살 꺼냈죠. 죄송합니다. 예. 거기다 또 편육. 네. 편육도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좋아하는 분은 전복도 넣어요. 그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식초, 설탕, 소금 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갓씨를 이렇게 물에 불려 이제 한나절 정도 물에 불리면 갓씨앗이 이렇게 오동통에 올라오거든요. 예. 그걸 이렇게 으깨가지고 물만 쭉 따라내서 먹으면 정말 향 좋아요. 그거랑 또 하나는 소세지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보면 알알이 동글동글한 거 있는 머스터드 소스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겨자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고기 먹을 때 이렇게 한 찍어 편에 먹는. 놔주기도 하고. 네. 예. 뭐 오리고기 먹을 때 찍어 먹는데 맞아요. 그건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겨자는 거의 많이 없고 향을 많이 넣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겨자 씨를 불려서 식초 좀 넣고 사과 식초 넣으면 맛있거든요. 거기에 조금의 그 설탕 조금 넣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좀 매콤하면 매콤한 거 넣어도 되고 이런데 사실 겨자 씨는 뭐 더 넣을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약간 한번 완전하게 그냥 알라리만 두면 따로따로 놀아서 안 되고요. 그거를 조금 으깨주면요. 우리 딱 먹는 그 머스터드 맛이 딱 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겨자채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햄버거든 아니면은 고기든 소세지든 뭐든 찍어 먹으면 맛있는 이렇게 겨자 소스, 머스터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는 대로 먹었다면 네. 만들어 먹어보면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군요. 네. 이렇게 막 이런 특별한 얘기도 듣고 거슬러 올라가면 물김치에 뭐 약간 짠지처럼 담그는 것까지 배워봤는데 본격적인 김장은 좀 오래 힘드니까 맛있는 배추 음식을 즐겨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 좀 제안을 해 주시죠. 근데 참 정말 이게 뭐니 해도 정말 김장이죠.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굴 요즘 한창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굴 준비하시고 그다음 배추는 뭐 이제 혼자 사시는 분 이런 분들 반통만 사셔가지고 반통으로 네 사가지고 먹기 좋도록 쏭쏭쏭 썬 후에 거기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뭐 당근이든 이런 거 넣어도 되지만 없으면 그냥 쪽파 집어넣고요. 또 부추도 있으니까 부추 정도 넣고 양념은 이제 마늘, 고추 가루. 그 다음에 약간 찹쌀풀이 필요한데 풀은 힘드니까 하지 마시고 그 설탕은 좀 덜어 가야 돼요. 그렇게 넣고 액젓은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우젓이나 요즘에 왜 마트에서도 멸치 액젓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로 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4-5가지만 있으면 이제 배추, 굴 그렇게만 준비해서 이렇게 그냥 무쳐요. 샐러드 하시고. 김치다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내가 오늘 샐러드를 한번 해먹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간만 내 입맛에 맞게 하면 돼요. 또 많이도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예. 특히 굴 들어가면요. 웬만한 그 향이 내는 건 다 잡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양념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액젓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굴이 진짜 또 비법이었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귀한 식재료 또 그 재료로 만든 입맛 음식 이야기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 음식가 함희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910님께서 저는 대구 사람인데요. 이야기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김치 이야기는 늘 관심이죠. 밥과 평생 투수와 포수처럼 붙어 다니니까요. 라고 사연 주셨고요.
8910님께서는 김장은 이제 마지막에 양념이 많으면 시원한 맛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하면서 양념을 최소로 해서 시원하게 익은 김장김치 먹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게시판에 정담님께서는 저희 집은 경남인데 하미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집 김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문자 좀 더 보겠습니다. 0540님 새놓기 정답 보내주셨고요. 사돈께서 작은 규모의 계란 농장을 하는데 좀 코로나로 어려운 데다가 또 AI까지 생긴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어려움 겪고 계신 농축산업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하셨고요. 어서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815님께서는 여기는 시흥입니다. 눈 아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7336님 첫눈 내린 오늘 아침 기분 좋은 뉴스만 쏟아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에 서울에는 첫눈이 왔는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4시 무렵이었는데요. 쌓이지는 않고 살짝 흩날리는 정도의 약한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거의 한 달 정도 늦게 첫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한결 포근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4도, 대전은 3도, 광주 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올랐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중북부 지역엔 아침까지 3c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과 중부지방에 새벽에 내리던 눈은 지금은 비로 변한 곳이 많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꽤 많이 나왔죠?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86명이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신규 확진자인데요. 지역사회 발생자는 662명에 이르는데 홀덤펍, 시장, 마을에 간 음식점 등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이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 264명, 경기도에서 214명, 인천에서 46명 등 수도권에서만 524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경남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충북이 23명, 부산이 20명, 울산 14명, 전북 12명, 대전 10명 등입니다. 네, 정부가 증상이나 접촉력이 없다고 해도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주기로 했죠? 네,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어도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없더라도 누구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지역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검사를 통해서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낸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수도권 150여 개 지점에 임시로 선별진료소를 만들기로 했고 그제부터 이미 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주중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중심이자 무증상 감염자가 대부분인 이 젊은 층이 보다 쉽게 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백신이 나와야 이제 이 사태가 끝이 날 텐데 우리 정부가 무료 접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정부는 그제 이 백신 관련 발표를 하면서 이 고령층을 비롯해서 필수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이 큰 틀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이 백신 무료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백신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혹시 있을 부작용에 대비해서 백신 생산 방식이 다른 4개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라고 했고요.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 재정 부담이 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 충분한 안정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백신이 들어오는데도 신속하게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오늘 통과될 예정이죠? 네,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는데요. 여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수처법 등 대표적 쟁점 법안을 놓고는 여야가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법이 상정되자 어젯밤 9시부터 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는데요. 예. 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면 공수처의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라면서 이 민주당이 의석수로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0시부로 정기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 무제한 토론은 바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는데요. 네. 이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표결 없이 바로 다음 회기에서 토론 없이 바로 다음 회기에서 찬반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등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네. 또 통과된 법안들 중에 좀 눈여겨볼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는 이 경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이 주요 주주의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 룰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관리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할 이른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당이 이를 그냥 두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정의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그리고 14개 업종의 특수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이 안 됐습니다. 법사위 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이후에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어느새 10일입니다. 12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는 날인데 결론이 오늘 바로 나오나요? 오늘 안에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일단 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네. 이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서 나머지 6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의 탄성으로 징계가 의결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이 징계위에 참석을 한 뒤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당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우선 기피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의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비위원이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을 하고 또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이를 입양했는데 학대해서 숨지게까지 만든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지난해 10월 그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16개월에 불과했는데요.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아이의 머리 그리고 팔과 다리 등 몸 전체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피하 출혈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화가 나서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서 흔들다가 떨어뜨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만 이 검찰은 사망 당일 아이가 찍힌 동영상과 또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엄마가 의도적으로 큰 힘을 가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서 췌장이 훼손이 됐고 그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이 남편 역시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고 또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아이를 입양한 이들 부부가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서 집과 차 안에서 아이를 혼자 있게 한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이 아이 엄마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더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자, 어제 서해에서는 불법 포획 어선을 우리 해경이 아주 기민한 대처로 붙잡았다고요? 네, 그제밤 11시쯤 그 육군 레이더의 미식별 선박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전북 군산에서 충남 서천 연안으로 수상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 해경과 육군이 즉각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서 신속히 통합방위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30번이나 넘게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이 배가 도망을 갔는데 해경은 구조정을 출동시키는 초강수 대책으로 배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배에는 남녀 3명이 타고 있었고요. 이 갑판에서는 불법 포획관, 해삼과 전복이 수북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우려했던 대공 농이점이나 미리국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난 봄 잇따라서 태안 보트 미리국 사건 뒤에 해경과 육군이 20차례 넘게 통합 방위 훈련을 진행했고 네. 그 결과 이 기민한 합동작전으로 불법 조화 선박을 검거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네. 자, 요즘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도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네요. 네,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새벽 3시 20분쯤 모 동영상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BJ 2명이 이 청송교도소에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사형장 건물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이들은 40여 분간 이어진 교도소 소개 방송을 했고 향후 포항교도소에 들어가겠다라면서 후원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당시 동시 시청자 수가 무려 800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교정당국은 CCTV 영상으로 무단 침입을 확인하고 뒤늦게 이들의 신원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 해당 영상은 현재 해당 플랫폼에서 검색이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청송교도소 내부는 수사 집행이 필요한 경찰 관용차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취자분들도 힘든 가급 농민들을 위로하는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힘든 이웃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집불도 쬐다 나면 섭섭하다란 말이 있습니다.